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 등을 들어 이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이제 8년이 확정된 거죠. 결국에는 합의서가 문제였네. 이제 확정됐으니까 8년을 사는 거죠. 이제 8년 산다고 해도 지난해 이제 구속됐으니까 2014년도냐? 14년도에 구속된 건가요? 15년도에 구속된 건가요? 이게 이 사람이 구속된 기간에 이제 또 제외되니까 이제 실제로 남은 날은 한 5년이나 6년 살겠는데. 잠깐만, 2013년부터 있었고 지난해 구속돼서 2015년에 구속된 거죠. 그러면 1년 이제 8월이니까 1년 지우고 그럼 이제 7년 정도 남았는데 7년 정도 남으면 진짜 실제로 7년을 사는 게 아니라요, 모범수로 있으면 또 감형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래저래 뭐 지우고 뭐 하고 하다 하면 5년이면 나온다는 소린데, 5년이면 나온다는 소리야. 5년이면 그러니까 3년 이상 살면 이제 가석방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별로 가석방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 그리고 뭐 또 이런 저런 조건으로 거기서도 교도소에서도 이제 출소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8년을 다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 지금 남은 뭐 1년 남았다 해도 그 사실상 학부생도 그렇고 대학원생들은 더 그렇거든요. 인권의 어떤 사각지대는 없는 건데 이건 권위를 휘둔 게 아니라 저 사람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이거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사람과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한다면 일단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때리고 그렇게 인분을 매기고, 그런데 또 법은 또 관용을 베풀어 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로, 나는 법이 너무 관용을 베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대로 12년 해야지.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합의서도 분명 받으려고 별짓을 다 했을 건데. 여하튼간에 오늘 박성준의 시 싹부터 해서 추 대표 공약에 대한 허실, 그 다음에 인분교수 이야기까지 한번 묶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유, 이제 우리 사는 이야기 좀 합시다. 저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아까 그 뭐지, 상주죠. 상주 그 농약 할머니 이야기였죠. 그거 아침에 잠깐 저도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볼까요? 상주. 무기징역 확정 나오는데. 아 진짜 그럼 이 할머니가 한 거야? 하투치다 그랬다. 오. 그때 막 경찰이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좀 세간에 좀 시끄러웠던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진짜로 그럼 한 거야? 대법원 일부는 29일 농약을 탄 음료수를 저 2명을 숨지게 만들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경북 상주의 한 마을에 관해서 다른 노인들과 자주 화투를 쳤다. 그러다 박씨가 속임수를 쓴다는 이유로 이들은 자주 다퉜다. 화가 난 박씨는 지난해 7월 마을회가 냉장고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일시 판결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마을 행안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이 묻은 음료수병과 박씨의 집에서 발견된 음료수병이 제조업 번호, 유효기간이 같은 점, 옷과 지팡이 등 박씨 물건에서 해당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였다.
2심도 증거 하나하나로는 박 할머니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다면서도 증거를 다 모아놓고 봤을 때 박 할머니를 범인으로 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이 박 할머니 사건. 뭔가 정보가 부족해. 아니, 노인네들이 사람이 쓰러져도 119에 신고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시골 노인네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생각을 못하는 수가 있고, 도시 같으면 이제 허구한 날 119를 부르는데, 그리고 농약이라는 게 시골에서 생활하는 게 그렇듯이, 농약 뭐 저희 아버지도 고추 농사하고 막 이러면 농약을 만지니까 그게 이제 옷 같은데 묻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다 같은 경우에 시골 같은 경우서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조 연도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돌 마시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골 삶을 모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판결 소식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데, 이 할머니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경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사건 직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걱정스러워하는 최초 신고자 마을 주민과 달리 환히 웃으며 계속 통화하는 농약사이다 할머니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농약사이다 할머니는 119 구급차를 발견하자마자 쓰러진 피해자 할머니를 방치하고 서둘러 마을 회관 안으로 들어갔고,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 사이다 때문이라고 진술하게 됐다. 그러니까 좀 이번에 진술에 있어서 좀 신빙성이 없는 것들이 좀 나오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둔하기도 그렇고, 특히 피해자 할머니가 5명이 마을 회관 안에 있음에도 이웃 할머니 손자에게 태연히 웃으며 너희 할머니 뭐 하시느냐, 병이 나오면 놀러 오라고 해라 라는 말을 거는 등의 행동한 것을 알죠. 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일단 82세니까 혹시 또 치매 기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82세면. 상주 마을, 이로써 상주 마을은 또 어떤지. 농약사이다 무기징역 확정, 상주 마을엔 정막분. 마을 안전이니까 초토화 돼버렸겠네. 농약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 할머니의 무기징역 확정. 그렇죠, 거의 그럴 가능성이 크죠. 거기서 생을 마감할. 사건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된 29일, 사건이 발생한 상주시 공성면 근계 1리에는 적막간만이 감돌다. 마을 주민들은 TV 뉴스 등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이후 국민가심이 쏠린 마을에는 웃음이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사건 현장인 마을 회관은 3주 전에 벽을 도배하고 장판지를 새로 깔았다. 그러나 마을 회관을 찾는 어르신은 거의 없다. 가끔 할머니 2분이 와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가는 정도다. 할머니 7에서 10명이 매일 마을 회관에 모여서 놀고 가족이 드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인적이 끊어졌다.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황무현 이장은 마을 분위기가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나 역시 힘든데 회복하기 어렵지 않겠나.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 86명이 살던 마을에서 사건이 발생한 뒤 10명 가까이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떠나는 바람에 빈집이 몇 군데 생겨났다는 것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작은 일만 그럭저럭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이렇게 놔둬도 되겠느냐, 숨진 사람에게 장례비도 나오지 않았다는데 범인이 확정됐다면 가해자 쪽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말했다. 한 주민은 주민들이 TV 뉴스를 통해 무기징역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며 마을 모임이 사라진 지 오래됐고 항상 조용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년 전 이 마을에는 42가구에 86명이 살았다. 주민 30%가 박시성을 가진 집성촌이었다. 김한수 공성면장은 주민이 서로 서먹해하는 실정이다며 보건소가 무료 진료를 하고 경찰서가 음식을 대접하는 등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말했다. 쉽게 분위기가 바뀌겠어요. 아이고.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한번 꼬여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할 텐데 참 뭔가 씁쓸하죠.
우리 씁쓸한 기분을 틈타 잠시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5분만 쉬었다가. 슬슬 배도 고파지는데. 바돌키드님 점심은 어떻게 하세요? 거기 가서 드시는 거예요? 배고프려고 한다. 이거나 보자. 조세호의 기네스 도전기. 안녕하세요, 조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선남 조세호. 안녕. 분향소에서 2열 왼쪽 가운데서 왼쪽에 있는 예은이 얼굴이 바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목소리에 예은이 얼굴을 걸고 계시는데 오늘이 13일 단식 날짜가 지나가고 있다 말씀을 듣고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상규명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애들을 온전히 떠나보낼 수가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고 있는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입니다. 벌써 이렇게 867일 지나가고 있는데 오죽하면 우리 아버님 또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국기를 끊고 이 무더위에 이렇게 참 애끓는 아픔을 가지시고 이렇게 직접 나서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하면 참 송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업무 회의에서도 보고를 듣고 또 점심시간에도 우상호 원내대표로부터 이 지금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요. 이제 마침 그 윤호중 정책위 의장을 선임을 하고 이제 당직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지금까지 원내 대책에 머물렀던 것을 당의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저도 챙기겠지만 이제 최고위원 한 분을 정해서 서울로 대책위를 우리 당 차원에서 당대표 지휘 아래 새로 이제 원내 대책에서 당 대책위로 옮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노회수 위원장이 또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만 야3당이 잘 공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아까도 제가 야3당 가운데 국민의당 대표이신 박지원 대표와 또 신상정 거기당 대표는 만난 자리에서 같이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당 공조를 잘 해서 이 국회 대책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우리 예은이 아버님 이제 단식을 좀 멈춰주시고 저희를 믿고 함께 좀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것도 하나의 예은이도 정치. 아빠가 또 믿어달라는 말을 몇 번씩 하냐고. 실제적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몸이 상하시고 하는 걸 하늘에서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좀 믿고 맡겨주시면 같이 풀도록. 유리딱스니 오랜만에 반가워요. 제가 지난번에는 안녕하세요. 네. 께서 단식 중이신 건가요? 참 진짜 몸이 많이 마르셨습니다. 싫다 정말 싫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유명 오랜만에 구 멤버들 다 모였어요. 유족을 대표해서
단식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실 뭐 자식을 놓친 입장에서는 뭐 살아도 사람 목숨은 아니다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는 심정이라는 거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식 농성에 이렇게 온 거 보면 이 단식 농성이 지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방증이니까,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압박을 하고 있다는 소리니까요. 몫인 국민들이 것이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결코 우리 유족분들이 대신해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단순히 예은이 생각해서 거둬주시라 그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희생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희생을 막을 책무가 저희한테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 유가족들 건강이 지금 제일 걱정돼요. 더 이상 희생이 체력이 안 됩니다. 받침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단식 농성은 괜찮은데 민생 지금 그러는데 대부분의 지금 민생 유가족들이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민생 그냥 입으로 외쳐서 되는 게 하면 되는데. 아니고요. 가슴으로 안고 유리딱선님 싶습니다. 뭘 미안해요. 이렇게 와주시면 고마운 거죠. 민생이 무엇입니까? 사람 저 살리는 최근 유리딱선님 그 이름으로 사람은 소설 썼습니다. 소설 써서 책임이 오포 있는 문학상에 것이지 응모했어요. 그게 결코 유족 개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님의 또 우리 부모님들의 오늘 어머님들의 바로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결과는 책임져야 이제 어떻게 되는 될지 것이고 모르겠지만 안 되면 국회가 또 안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전달했어요.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해낼 테니까 유리딱스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네. 단식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의 부탁입니다. 네, 아까 그런 청문회도 정말 말씀을 뚜렷하게 해주셨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사는 청문회지 국회의원이 주인공인 청문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 너무나 잘 알아들었고요. 악어의 그래서 눈물일지 지금 처음 진짜 눈물일지 청문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서가. 청문회가 국회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단식 중단. 저번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병원 진료 문제가 있어서 유리딱선님 많이 아프셨구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있고 한미애 당대통령과 서울민주당이 있고 모든 의원 그거에 대한 이제 있었는데 치료를 거부하신다잖아요. 자식 잃은 부모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래서 걱정이 돼요. 오죽이나 이분들이 오죽이나 풀리는 게 없으니까 오죽이나 이랬으면 단식 농성 하겠습니까? 의지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이분들은 진짜 죽을 각오로 하는 거거든요. 죽을 각오가 진짜 죽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시간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일반의 정치적인 그런 선동을 위한 단식, 정치인들이 가끔가다 며칠 굶는 그런 단식이 아닌 거예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큰 상황에 나가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정말 진심 있게 잘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또 저희 말씀도 잘 받아주셔서 네, 유리딱선 오늘 내일 방송이 끝나면 결정하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그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코 임대료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그 믿음 갖고 며칠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방송을 이제 좀 더 쉬시려고 몸 때문에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다. 그렇죠. 저 영상이 버젓이 증거죠. 이제 당대표 된 다음에 방문한 거니까요. 그런데 믿어야죠. 근데 이제 중립론으로 가버리면 말 바꾸게 하는 거고 며칠 안에 그러겠습니까마는 며칠 안에 그러겠습니까? 이제 본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올라온 것 때문에 옛날처럼 말 쉽게 못 바꿔요. 자기가 했던 말이 결국 미래의 자신을 찾게 돼 있어요.
만약 저거 말 바꿔버리면 당대표 옷 벗어야죠. 당대표 옷 벗어야죠. 그리고 정계 은퇴 선언해야죠. 다시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지금 BJ들을 비롯한 여러 이제 시사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주시를 할 겁니다. 주시를 하고 항상 비판하는 눈으로 난 당신을 절대 믿지 않는다. 100% 믿을 수 없다. 라는 각오로 저 역시부터 주시를 하고 방송을 할 겁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만 생각하면 전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저기에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좀 이기적이라 내가 저기 없어서 다행이다. 우리 가족이 안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어디 간다고 하면 불안하긴 해요. 나도 저기에 있을까봐. 네, 아크로폴님 반갑습니다. 네. 오죽이나 했으면 저렇게 단식 농성하겠습니까? 지금 저도 그래요. 지금 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서별관 이후로 청문회도 추경도 지금 무산돼버려. 추경 예산 잡는 것도 그분 때문에 지금 무산돼버리고 청문회가 무산되니까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우씨 가리려고 지금 또 그 시옷 이제 주필이 공개됐죠. 아, 그 이야기 잊어버릴 뻔했네요. 감사해요. 그 조선일보 그때 한겨레에서 공격했다라는 거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이름을 김의원이 새누리당 김의원이 밝혔어요. 김지태 의원이 네, 바뀌었습니다. 조선일보 공개했어요. 조선일보 하면 바로 나오죠. 송희영 나오죠.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이야기 나오죠. JTBC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폭로 바로 나오잖아요. 김지태 의원의 조선일보 송영 주필건 폭로 고도의 기획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이 사람들 프레임 거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아티스트 수준이야. 아티스트. 조선일보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가 없네? 자기네들 이야기에서 기사를 안 하나? 조선일보 기사가 없어. TV조선에서도 이야기 안 나오더라고. 히히.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또 재밌는 게 동아와 조선이 또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한번 또 봐야죠. 동아와 조선. 동아일보 방금 어디 쓰지? 얘네들은 펜트로 싸우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있구나. 1시간 전에요. 뜨끈뜨끈한 뉴스. 제대로 이제 동아일보에서 조선일보 이제 서로 물고 묻잖아요. 보면은 또 어떻게 하는지. 새누리당 김지태 의원이 조선일보 송영 주필 호화 외유 의혹 폭로에 대해 고도의 기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가장 최측근이 바로 우씨니까.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지태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수사 기밀에 해당한다.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라면서 제보자, 제보기관이 누구냐에 따라 고도의 기획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30일날? CBS 라디오에서 그랬어? 그럼 그거부터 먼저 들어봐야 되겠네. 연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 또 바로바로 이런 거 또 캐치를 해줘야. 30일 날이었죠? 오늘이 30일. 권영철. 박범계. 여기 있다. 박범계. 이제 본 의원도 더 이상 실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입니다. 송주필이
결국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예, 지금부터 전할 얘기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연결고리가 맞닿아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제 오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졌죠. 2011년 배우조선해양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주인공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다. 실명을 처음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검찰은 우병우 수석 비리 의혹, 또 이석수 감찰관 유출 의혹 두 가지 사건에 대해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 우병우 수석 사무실은 수색 대상에서 빠졌고요. 이석수 감찰관 사무실은 포함됐습니다. 또 우병우 수석 핸드폰은 무사하지만 이석수 감찰관 핸드폰은 압수당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주필 의혹과 우병우 의혹. 두 사건 아무 상관 없어 보이고 김진태 의원도 아무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자꾸 상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어제 야당들도 일제히 성명을 냈습니다. 이분을 만나보죠.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입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 연결이 됐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짧게 여쭙고 시작을 하죠. 네. 이 두 사건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글쎄 김진태 의원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그러지만 세상에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제 느낌으로는 우병우 수석의 의혹을 최초 문제를 제기한 신문이 조선일보고 예. 결국은 김진태 의원은 조선일보의 공신력을 겨냥한 거 아니냐. 또 청와대가 신문 이름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조응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언론이 지금 청와대 흔들게 하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거기에 그랬죠. 부패 기득권 세력이 결국 조선일보였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거기 그런 청와대의 규정에 김진태 의원이 조응한 일정하게 반응한 그런 느낌입니다. 반응한 느낌. 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그런 건 아니다.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예. 글쎄요,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강조한다고 그래서, 예? 그 입수 시점이나 입수 경위 또 내용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믿어지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박범계 의원 생각하시기에는 우병우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조선일보고 계속 줄기차게 물고 늘어진 것도 조선일보기 때문에 일종의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라는 이 세간의 의혹들, 소문들 비슷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일종의 물타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물타기보다 더 강한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결국은 우병우 수석의 의혹을 보도한 신문이 조선일보였고 예. 물론 많은 신문들이 따라왔습니다만 지난 예. 40일간 이상 거의 매일같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결국은 조선일보의 최초 의혹 제기에 대한 어떤 공신력에 타격을 가하기 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공신력, 조선일보 공신력 최초 보도한 그 신문에 대해 타격을 가하면 다른 신문들도 줄줄이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것까지 있다는 말씀이세요?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한 신문의 주필은 예. 그 신문의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얼굴이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공신력에 타격 주기 위한 거다, 물타기다, 괘씸죄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그렇게로만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예, 그렇죠. 기업과 아무 상관없는 신문에서 사설 쓰는 주필이 기업이 제공하는 호화 전세기를 타고 요트를 타고 향응을 받았다. 그게 자그만치 2억 원 상당인데 2명이 받았으니까 나누면 1억 원 된다 이런 네네. 거고. 그러고 나서는 우호적인 사설이 신문에 실렸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황들 보면 좀 구체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한다 해서 예.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직 해임이 됐죠. 송주필에 관한 수사는 지금 대검의 반부패 수사단에서 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은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러나 왜 이 시점에 도대체 국회의원이 저희들도 수많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만은 예.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 그 예. 시점도 지금 대우조선해양 로비 의혹 남상태 사장의 연임과 관련해서 로비 의혹을 받고 26억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된 박수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24일입니다. 예, 예.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26일에 예. 김진태 의원이 이 내용을 폭로를 했죠. 그렇다면 이 폭로 내용은 송주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수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당초에 설명했듯이 뭐 산업은행에서 입수했다고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고 나중에는 제보다 또 입수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졌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 국정감사의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국정감사 조사를 할 때 예.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이것은 수사 기밀 내지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김진태 의원의 인지 여부는 알안지 여부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예. 적어도 제보자가 누구냐 제보 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고도의 기획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도의 기획에 해당할 수 있다. 김진태 의원은 여기저기서 취합했다. 어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질문이 그러지 않아도 기자들이 했습니다만. 일단 여기저기서 취합한 거다. 누군지 구체적으로 뭐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한 번만 해보면 예. 여기저기서 그런 것을 입수하기가 어려운 구조, 전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김진태 의원 본인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럼 어디서 나왔다고 추측하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행지에서 그러니까 뭐 전세기를 탔다는 건 비행 기록이 있으니까 알 수 있다 치더라도 여행지에서 호화 요트를 탔고 송주필 아내가 대우조선 배 명명식에 참여했다. 행사 사진까지 나왔죠. 이런 정도 정보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하면 어느 정도 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알 수가 없는 자료고요. 이것은 매우 프라이빗한 매우 아주 사적인? 고도의 사적 어떤 그 보안성이 유지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알 수 없다. 그런데 예. 김진태 의원이 산업은행을 최초의 입수자로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지목한 것은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말을 김영란법 통과 9월 달부터 시행돼요. 그 뭐 입수 경위를 뭐 바뀔 수 개인 없다고 방송하고 표현했는데 연관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대검 공무원들에 들어간 법에 언론인을 포함시켜서 수사를 받고 유권 해석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역시 유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추측컨대 사정기관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나 기관일 수 있다라는 그런 추론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추론이 맞아서 사정기관 말하자면 국정원 같은 곳에서 새 나온 자료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애매하죠. 너무 그러니까 법이 제가 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상해요. 법리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죠. 뭐 참 말을 꺼내기 좀 민망합니다만은 예. 최동호 검찰총장 사태에서도 뭐 혼외자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고도의 높은 감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 국정원 그리고 언론인에 교육청, 관한 법이면 신문법이나 서초구청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이쪽으로 나왔는데 왜 그걸 김영란법에 같이 공무원에 관련된 규정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넣는지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김진태 의원이 왜 이렇게 무리한 느닷없이 벼랑간 무리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일단 그거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의 무게로 봤을 때 언론인을 자료 비롯해서 출처를 지금 안 밝히고 있습니다만 밝혀야 될 절백을 해야 필요성이 한다. 있다. 이건 좀 동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것처럼 약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놔갖고 지금 사정기관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로 추측되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 스스로 이것의 어떤 입수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지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기획론, 음모론 나오는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밝혀라. 뭐 그런 말씀. 박범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폭로는 폭로고요. 검찰이 이른바 우병우 게이트 수사를 잘하면 이런 음모론, 뭐 물타기론 다 사라질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뭐 압수수색 8곳 하고 그랬거든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기계적 균형은 맞춘 어떤 그런 흔적과 고민은 엿보입니다. 예. 8군데는 압수수색했고 그중에 5군데는 우병우 수석 관련된, 예. 3군데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인데 그러나 범죄 혐의의 사이즈를 대비해놓고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허. 중요한 것은 아까 모두의 우리 김현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PD입니다. PD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수 감찰관은 핸드폰을 압수수색했죠. 가져갔지요. 우병우 수석은 핸드폰을 제외했습니다. 또 이석수 감찰관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우병우 수석의 집무실은 편안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검찰은 아마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무 관련성의 차이가 있다. 예. 혐의 자체가 직무 관련성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하더군요.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의 혐의라는 것은 개인 비리라는 얘기인데 그럼 개인 비리면 당연히 자택을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경비실 관리사무소만 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박 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현실 권력자니까요. 말씀해 보시죠. 전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 그 주식회사 정강이라는 우수석 가족회사예요. 네, 텅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아닌가요? 압수를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뭐 있을 게 없죠. 가봤자 뭐가 있다고 거기 갔습니까? 금고와 서랍도 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이니까. 예. 사실은 그 부분의 범죄 혐의는 저는 그 뭐 자료를 그렇게 많이 입수 안 해도 현재 나온 것만 가지고도 형식적으로 딱 떨어지는 혐의입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또 많은 언론들이 전 제일 심각한 그 혐의라고 보는데요. 기흥시 인근 땅에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점은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큰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형평성은 지켰지만 문제 사안의 사이즈로 볼 때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압수수색. 여하튼 그 압수수색이 한바탕 휩쓸고 간 다음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표 냈어요. 네. 어떻게 이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석수 감찰관 다운 이번 감찰 사태에서 감찰 현상에 있어서 그 다운 처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 더 나가서 휴대폰을 가져간 그 시간과 장소를 볼 때 본인의 모멸감은 대단히 컸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별감찰관제법을 제가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결국은 검찰이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저는 삼키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당초 특별감찰관 제도는 내부의 감찰에 이은 검찰의 수사라는 양 기관의 협조와 긴밀한 어떤 유대를 전제로 했는데 결국은 그나마의 검찰개혁조차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결국은 우병우 수석이 현직 민정수석으로 압수수색을 5군데나 받아놓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아직 이석수 특별감찰관만한 모멸감을 아직 받지 않아서인가라는 그런 의문도 어떤 자문도 한번 해봅니다. 모멸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으면 동아일보거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을 알 수 없는 자료로 매우 프라이빗한 고도의 사적 보안성이 유지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알 수 없다며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인사청문회나 여러가지 국정감사 조사를 할 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이것은 수사 기밀 내지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뭐겠어요? 폭로전이 시작됐다 이거죠. 아이고 배고파. 배가 고프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내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봐야겠어요. 김영란법도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형 언론사는 별로 그렇게 크게 김영란법에 구속되는 게 별로 없는데 이게 시사타파나 이렇게 우리 뭐 뉴스타파 같은 그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뭐 별풍선으로 뭐 후원금을 받는 이런 방송들에서는 좀 유권 해석이 둘러싸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법률 해석,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잘 봐달라, 기사를 써달라 이렇게 주는 거는 일단은 그런 빼도 박도 못한 문제지만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영세 이런 언론들을 잘못하면 탄압이 될 수 있는 빌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이해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 바돌키드님 정거장 몇 개 남았어요. 정거장 몇 개. 밥 먹고 제가 이제 정거장 내 정거장 오늘은 그냥 내 정거장 열심히 가세요. 배가 고파서 안되겠어. 오늘 방송 종료하고 마이크는 문자 봤어요. 문자 봤으니까 제가 거기에 해서 보냈다고 문자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배고파서 안되겠어. 힘들어.
시시각각 내 맘대로 끄는 방송.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저는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원고 작업해야죠. 예, 그러겠습니다. 먹고 하겠습니다. 네. 또 오후에 일정을 향해 저는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녹화 종료.